나는 28살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다. 15세 국가에 발탁되어 13세 나이부터 코드를 짰고 23세 전 세계 금융망을 멈춰 세웠다. 그것이 내 죄였다. 억울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다. 지금부터 나의 그날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은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15번째 생일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검은 승용차 2대가 우리 집 앞에 멈췄다. 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그 차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다. 그 손의 온기가 내가 기억하는 집의 마지막 감각이었다. 차 안에는 군복 차림의 남성 2명과 흰 셔츠를 입은 민간인 1명이 타고 있었는데 민간인이 먼저 말을 꺼내며 나를 국가의 미래, 자선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 칭찬인지 선고인지 나는 그때 알아채지 못했다. 평양 중구역 지하 3층에 위치한 시설은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행정 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이 복도 전체를 차갑게 덮고 있었고 소독약과 금속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다. 나와 함께 입소한 인원은 모두 12명이었는데 나이는 14살에서 17살 사이였고 전원이 수학물리전자 분야 전국 경시대회 입상자였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교관들도 이름 대신 번호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나는 7번이었다. 훈련은 다음 날 새벽 5시부터 시작됐다. 오전은 수학과 알고리즘 이론, 오후는 실습 코딩, 저녁은 암호체계 해독 과제였다. 잠은 하루 5시간이 배정됐고 그마저도 과제 미완성 시 삭감됐다. 처음 2달 동안 나는 손가락 마디가 갈라지도록 키보드를 두드렸고 모니터에서 나오는 청색빛이 눈 안쪽 깊이 박히는 느낌이 들도록 화면을 들여다봤다. 밤에 눈을 감으면 코드 줄기가 검은 배경 위에서 흘러내렸고 꿈속에서도 오류 메시지가 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석 달째 되던 날 나는 처음으로 교관의 시스템에 침투하는데 성공했다. 과제가 아니었다. 그냥 궁금했다. 교관은 다음 날 아침 나를 별도 호출하더니 화가 난 표정과 감탄하는 눈빛을 동시에 보여줬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내 훈련 커리큘럼이 나머지 11명과 완전히 분리됐다. 별도 구역, 별도 장비, 별도 교관이 배정됐다. 시설 내에서 나는 7번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름을 여기에 적지는 않겠다. 국가가 붙인 이름이었고 나는 그 이름을 한 번도 내 것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17살이 됐을 때 나는 외국 군사기관 서버 5개를 동시에 장악하는 실습 과제를 72분 만에 완료했다. 기존 기록은 4시간 30분이었다. 교관들이 기록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혼자 빈 훈련실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창문이 없는 회색 벽을 바라봤다. 박수 소리도 없었고 가족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으며 기쁨을 나눌 사람도 없었다. 그날 처음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 무기라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다. 칭찬받을수록 더 깊이 갇히는 구조라는 것도 그날 처음으로 이해했다. 19살에 나는 정찰 총국 121국 사이버전 부대에 정식 배치됐다. 계급은 상위였고 월 배급은 일반 병사의 10배였으며 숙소는 단독방이었다.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위 조건이었다. 그러나 숙소 문에는 바깥에서만 열리는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고 외출은 사전 신청 후
동행자 필수였으며 가족 면회는 연 2차례로 제한됐다. 천재라는 단어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감방의 이름이었다. 23이 되던 해 가을, 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단독 작전을 수행했다. 작전명은 내부적으로 블랙아웃이라 불렸고, 목표는 서방 금융결제망의 핵심 중개 서버 3개를 동시에 장악한 뒤 연쇄 오류를 유발하여 글로벌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준비 기간은 11달이었고 실행은 나 혼자였다. 작전 당일 새벽 3시 나는 지하 2층 단독 작전실에 입실했다. 방 안의 온도는 항상 18도로 유지됐는데 그날따라 냉기가 손끝까지 파고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버 팬 소리가 낮고 균일하게 깔렸고 키보드 타격음만이 그 위로 불규칙하게 튀었다. 나는 첫 번째 침투 루트를 활성화하면서 손가락 10개가 각자 다른 명령을 동시에 입력하는 상태로 2시간을 보냈다. 화면 속 숫자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건 새벽 5시 12분이었다. 첫 번째 중계 서버가 응답을 멈추자 연결된 하위 서버 17개가 연쇄적으로 오프라인 상태가 됐다. 두 번째 서버가 무너지는 데는 추가로 40분이 걸렸다. 세 번째 서버는 자체 방어 루틴이 가동됐는데 나는 그 루틴을 설계한 엔지니어의 사고 패턴을 이미 분석해두고 있었다. 방어 루틴이 활성화되는 순간 나는 그 루틴이 의존하는 인증 체계의 허점을 역으로 이용해 내부에서 시스템을 잠갔다.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쇠 구멍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이었다. 오전 7시 유럽과 미국 동부 시장이 열리는 시각에 맞춰 결제망 전체가 멈췄다. 그날 하루 동안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 수백 곳이 은행 간 송금을 처리하지 못했고 거래소 3곳이 장 시작을 연기했으며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이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72시간이 지나서야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됐다. 원인 규명에 각국 사이버 보안 기관이 석 달을 소비했고 최종 보고서에는 국가 단위의 공격이라는 결론만 남았을 뿐 코드의 출처는 끝내 특정되지 않았다. 작전실로 상급자들이 들어온 건 마비 확인 후 1시간이 지나서였다. 그들은 악수를 청하거나 등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저 화면 수치를 확인하고 서로 눈을 맞춘 뒤 조용히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빈 화면을 바라봤다. 달성감도 없었고 자부심도 없었다. 그저 또 하나의 임무가 끝났다는 감각만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천장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하나의 계산을 시작했다. 이 임무가 끝났으니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그 계산의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작전 완료 다음 날 평소와 달리 식사 배급에 부식이 2가지 추가됐다. 그 다음 날에는 외출 신청서 처리가 평소보다 이틀 느려졌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내 작전실 옆에 새로운 감시 카메라가 1대 추가로 설치됐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다. 국가에게 나는 이미 임무를 완수한 무기였고 무기는 다음 사용 전까지 안전하게 봉인되거나 아니면 폐기된다. 봄이라고 했지만 지하시설 안에는 계절이 없었다. 4월이 됐다는 사실은 배급식단에 봄나물 무침이 1가지 추가된 것으로만 알 수 있었고 그 외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형광등은 항상 같은 밝기로 켜져 있었고 복도 온도는 항상 같은 냉기를 유지했으며 나의 하루는 항상 같은 순서로 반복됐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시 평소라면 실습 과제가 배정되어야 할 시간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처음에는 시스템 점검이려니 생각했다. 그런 일이 간간이 있었다. 그러나 3시가 지나도 4시가 지나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나는 단말기 앞에 앉아 빈 화면을 바라보면서 손끝으로 책상 표면을 천천히 두드렸다. 금속 냄새와 윤활유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 안쪽을 무겁게 채웠다. 그리고 저녁 6시 30분, 복도에서 목소리 2개가 들려왔다. 목소리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었던 건 내 방 환기구가 복도 천장 환기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구조를 입소 첫 주에 이미 파악해두고 있었다. 두 목소리는 나를 지칭하는 번호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그 번호 뒤에 처리 일정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따라붙었다. 처리 일정. 나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이해했다. 국가 기밀 보유자가 임무를 완수한 뒤 맞이하는 처리 일정은 정보도 아니고 휴가도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교관이 나를 호출했다. 표정은 평소와 같았고 말투도 변함없었지만 평소라면 내 앞에서 습관적으로 취하던 자세와 다르게 그날은 내내 출구 쪽으로 몸이 열려 있었다. 나는 교관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그 몸의 방향과 눈이 향하는 각도를 계산했다. 15부터 훈련으로 다듬어진 습관이었다. 교관은 다음 주부터 새로운 장기 과제가 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장비 요청서를 제출하라는 통상적인 사전 안내가 없었다. 장기 과제 전에는 반드시 장비 요청 절차가 먼저였다. 그 절차가 빠져 있었다. 오후에 나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뒤 타일 틈에 사흘 전부터 조금씩 숨겨두기 시작한 것들을 확인했다. 작은 금속 조각 2개, 내가 직접 설계한 소형 신호 차단 장치의 부품이었다. 완성되면 반경 5m 이내의 모든 무선 신호를 30초간 교란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아직 조립이 완성되지 않았다.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고 그날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내 머릿속에서 실제 계획의 언어로 불렀다.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동료 한 명과 마주쳤다. 같은 부대 소속으로 나보다 3살 연상인 여성이었다. 우리는 눈인사만 나눴는데 그녀가 내 옆을 지나치면서 극히 작은 목소리로 조심해라는 2글자를 발음했다. 입모양만으로 읽어낸 것인지 실제로 들린 것인지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였다. 나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숙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고 잠금 장치가 바깥에서 체결되는 미세한 금속음이 그 직후에 뒤따랐다. 나는 천장을 향해 눕고 눈을 감은 채로 탈출 경로의 첫 번째 변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혼자 탈출하는 것은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니었다. 내가 보유한 정보의 규모와 내 얼굴이 이미 등록된 감시망의 범위를 감안하면 단독 이동은 국경 도달 전에 차단될 가능성이 90%를 넘었다. 필요한 것은 분산이었다. 여러 인원이 서로 다른 역할로 동선을 나누고 추적이 발생하면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구조가 있어야 했다. 그것은 혼자 짤 수 없는 계획이었다. 첫 번째로 접근한 사람은 같은 부대 소속의 정비 기술자였다. 나보다 6살 연상의 남성으로 장비 수리와 전자 부품 조달을 담당했으며 시설 외부 출입 빈도가 가장 높은 인원이었다. 나는 그에게 직접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가 매일 확인하는 장비 점검 로그 파일 안에 암호화된 문장 하나를 심어뒀다. 내용은 단순했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다음 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 그는 사흘 뒤 장비 점검 로그에 오류 코드 형식으로 응답을 남겼다. 동의한다는 의미였다. 두 번째 인원은 예상 밖이었다. 시설 내 의무실 담당 간호원으로 나와 같은 또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가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정기 건강검진 중 내 손목에 난 자국을 보고 먼저 쪽지를 건넨 쪽이었다. 쪽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 단지 작은 숫자 하나만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이미 아는 암호 체계 안에서 특정한 의미를 가진 배열이었다. 나는 그 숫자가 우연일 가능성을 계산했고 우연일 확률이 0.003%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출구를 찾고 있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린 인원이었다. 21살의 신입기술병으로 입소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청년이었다. 그는 기술 능력보다 신체 조건과 지역 연고가 이유였다. 함경북도 무산 출신으로 두만강 인근 지형을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익히고 있었으며 현지 방언과 관습에 완벽히 익숙했다. 국경 근처에서 검문을 받을 경우 지역민으로 위장하는 역할에 그보다 적합한 인원이 없었다. 그러나 그를 포함시키는 것에는 또 다른 위험이 따랐다. 그는 체제에 대한 신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합류 의사를 물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의 절반은 두려움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혼란이었다. 나는 그 혼란을 끌어안기로 했다. 4명, 나를 포함해서 4명이었다. 나는 평양을 떠나 함경북도로 이동하는 첫 단계부터 각 인원의 역할을 분리 설계했다. 정비 기술자는 차량 조달과 이동 루트 선행 정찰, 간호원은 의약품 및 위장 신분증 소재 확보, 신입 기술병은 국경 인근 루트 안내, 나는 통신 차단과 추적 시스템 무력화를 담당했다. 각자는 전체 계획의 자기 담당 부분만 알았고 다른 인원의 세부 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만 공유했다. 연결고리 하나가 끊겨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 내가 가장 잘 아는 설계 방식이었다. 8월 중순 우리는 개별 경로로 함경북도 회령 인근에 집결했다. 평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각자 다른 방법을 사용했고 사흘의 시차를 뒀다. 내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을 때 하늘에는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고 밤 공기는 이미 가을처럼 차가웠다. 두만강까지는 거기서 직선으로 40km였다. 그 거리 위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이미 계산을 마쳤지만 계산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손끝이 흙냄새를 맡으며 낯선 땅에 처음 닿던 그 감각이 지금도 손바닥에 남아있다. 회령 외곽 빈집에 숨어든 첫날 밤, 나는 바닥에 부품들을 펼쳐놓고 조립을 시작했다. 평양시설에서 반년에 걸쳐 조금씩 빼돌린 부품들이었는데 각각은 단독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소모품이었지만 조합하면 전혀 다른 물건이 됐다. 납땜 연기가 좁은 공간을 채웠고 촛불 하나로만 밝힌 방 안에서 나는 손끝 감각만으로 회로를 연결했다. 15살부터 쌓아온 손끝의 기억이 눈이 없어도 작동했다. 내가 만들려는 것은 2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동형 신호 스크램블러로 반경 15m 이내의 모든 무선 통신을 교란하는 장치였다. 기지국 기반의 위치 추적과 드론, 연동 감시, 신호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정찰 총국 내부 통신망에 접속하는 소형 수신 장치였다. 내가 직접 설계한 암호화 프로토콜을 역으로 이용하면 추격조가 우리를 어디서 얼마나 가깝게 쫓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역청취할 수 있었다. 사냥꾼의 무선을 도청하는 사냥감. 그것이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2장치의 조립이 완성됐다. 스크램블러를 켜자 창가에 놓아둔 군용 무선 라디오의 잡음이 즉각 사라졌다. 신호가 완전히 차단됐다는 의미였다. 수신 장치를 통해 처음으로 정찰 총국 통신망을 열었을 때 나는 그들이 이미
네, 평양 소재지에서 이탈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출발한 지 나흘이 지난 시점이었다. 예상보다 이틀 빠른 발각이었다. 추격조는 두 팀이었다. 한 팀은 평양 북부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고 다른 한 팀은 함경남도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회령 방향으로는 아직 추격조가 배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회령이 배제된 것은 우리 이동 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두 팀의 수색 범위가 교차하기까지는 이틀에서 사흘이 걸릴 것으로 계산됐다. 즉,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최대 사흘이었다. 나는 3명을 깨웠다. 간호원은 이미 잠들지 못하고 있었고 정비기술자는 눈을 뜨자마자 상황을 파악하는 표정이었다. 문제는 신입기술병이었다. 그는 나의 설명을 들으면서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보면서 계획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두만강까지 이동하는 루트를 그날 밤 안에 수정했다. 원래 계획보다 10km 더 우회하는 경로였지만 정찰 총국 추격조의 이동 방향과 교차하지 않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출발은 다음 날 새벽 4시로 잡았다. 나는 나머지 2시간 동안 수신 장치를 귀에 댄 채 눈을 감지 않았다. 추격조의 통신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방 안 어딘가에서 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먼 곳에서 궁견이 한번 짖었다가 멈췄다. 새벽 공기는 흙과 풀의 냄새가 섞여 코를 무겁게 눌렀다. 새벽 4시 우리는 빈집을 나섰다. 문을 닫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고 마당의 자갈을 밟지 않기 위해 담벼락 쪽 흙길을 골라 걸었다. 어둠은 완전했고 구름이 달을 가린 덕분에 손전등 없이도 이동이 가능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에게도 동등하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나는 앞장서면서 수신 장치를 왼쪽 귀에 붙인 채 발소리와 통신음을 동시에 처리했다. 정찰 총국 추격조는 아직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최대 2시간의 선두가 있었다. 회령 외곽에서 두만강 방향으로 이어지는 숲길은 공식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구간이 많았다. 신입 기술병이 앞장서야 할 구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출발 직후부터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걸음의 리듬이 불규칙해졌다. 나는 그를 대열 가운데로 밀어넣고 정비 기술자에게 바로 뒤를 맡겼다. 판단이 흔들리는 사람을 앞에 세우는 것은 전체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었다. 루트 안내는 그가 귓속말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숲을 2시간 이상 걸었을 때 먼저 냄새가 왔다. 물냄새였다. 강 특유의 차갑고 비릿한 공기가 나무 사이를 타고 흘러왔고 그 냄새는 점점 짙어졌다. 두만강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동시에 수신 장치에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다. 추격조 한 팀의 통신 주파수가 갑자기 끊겼다. 침묵이 이어졌다. 통신을 끊는다는 것은 접근 중이거나 무선 차단 구역에 진입했다는 의미였다. 나는 손을 들어 대열을 멈췄다. 우리는 소나무 군락 뒤에 몸을 낮추고 7분을 기다렸다. 바람이 없어 나뭇잎 소리도 없었고 숲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신입 기술병의 호흡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한 손으로 꽉 눌러 안정시켰다. 몸이 굳어 있었다. 7분이 지난 뒤 추격조 통신이 다시 열렸고 위치는 우리 동쪽으로 4km 이상 떨어진 지점이었다. 침묵의 원인은 통신기기 배터리 교체였다.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 직전 마지막 평지에 도달했을 때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여명이 시작되기 전 특유의 낯빛이 지평선 위로 번지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두만강의 수면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다. 강폭은 예상보다 좁았다. 8월이라 수위가 낮아져 있었고 강 중간의 수면 위로 드러난 모래톱이 보였다. 그러나 강 반대편 중국 쪽 기슭에 불빛이 하나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불빛이었다. 누군가 거기 있다는 뜻이었다. 브로커인지 국경 경비인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스크램블러를 손안에 쥐고 엄지를 전원 버튼 위에 올려뒀다. 중국 쪽 불빛은 15분을 기다리는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불빛은 대기 중인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높았고 무작위 순찰이라면 진작 이동했을 시간이었다. 정비 기술자가 사전에 연결해둔 브로커 측 신호 방식과 일치하는 위치였다. 나는 확률을 계산했고 건너기로 결정했다. 입수 순서는 정비 기술자, 간호원, 신입 기술병, 나 순이었다. 가장 안정적인 사람이 먼저 건너 반대편을 확인하고 가장 판단이 불안정한 사람을 가운데에 두어 앞뒤에서 지지하는 배치였다. 물은 무릎 높이에서 시작해 강 중간쯤에서 허리까지 올라왔다. 8월의 강물이었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수온의 영향으로 체온을 빠르게 빼앗는 차가움이 있었다. 발밑은 미끄러운 자갈이었고 물살은 생각보다 강했다. 나는 방수 파우치를 머리 위로 들고 강을 건넜다. 파우치 안에는 수신 장치와 스크램블러, 그리고 평양 시절부터 조금씩 모아온 암호화 데이터가 담긴 소형 저장 장치가 있었다. 물이 허리를 넘었을 때 발이 바닥에서 한번 미끄러졌다. 순간 온몸의 무게가 왼쪽으로 쏠렸고 파우치를 들고 있는 오른팔이 물 쪽으로 기울었다. 균형을 되찾는데 2초가 걸렸다. 그 2초 동안 머릿속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몸만이 작동했다. 모래톱을 밟고 다시 수심이 낮아지기 시작했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북한 쪽 강변에서 궁견 짖는 소리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이었다. 궁견이 짖는다는 것은 경비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였고 궁견이 셋 이상 연속으로 짖으면 추적 신호로 분류된다는 것을 나는 훈련 자료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것은 시간 낭비였다. 앞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높였다. 중국 쪽 기슭에 발이 닿은 것은 궁견 소리가 시작된 지 3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불빛을 들고 있던 남성이 재빨리 우리를 숲 안으로 안내했다. 우리 넷은 무릎을 꿇고 풀숲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북한 쪽에서 손전등 2개가 강변을 훑기 시작했다. 빛이 수면 위를 지나쳐 이쪽 방향으로 향하다가 각도가 조금 부족한 지점에서 멈췄다. 한 번 더 같은 각도로 쓸었다가 사라졌다. 나는 엎드린 채 흙 냄새를 직접 맡으며 숨을 완전히 멈추고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것이 귀에 들릴 것 같았다. 불빛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이 실감으로 바뀌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브로커가 안내한 은신처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외곽의 반지하 농가였고 콘크리트 벽에는 소리를 막기 위해 서펀지와 천 조각이 불규칙하게 붙어 있었다. 냄새는 습기와 발효된 음식 냄새가 섞인 것이었는데 처음 들어서는 순간 코가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그 공간이 당분간 우리의 세계였다. 이틀을 그 방에서 보냈다. 움직임이 없었고 창문을 여는 것도 금지됐다. 브로커는 하루 한 번 문을 열고 음식을 밀어넣고는 사라졌다.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도 말을 아꼈다. 간호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는데 잠드는 것인지
버티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정비 기술자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다가 이따금 손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버릇을 반복했다. 신입 기술병은 이틀 동안 거의 먹지 않았다. 나는 수신 장치를 통해 정찰 총국 통신을 계속 청취했다. 두만강 도하가 감지됐다는 보고는 첫날 오전에 이미 올라갔고 추격조 한 팀이 중국 측 공안 당국과 협조 요청을 시작했다는 내용도 들렸다. 북중 협력 체계가 가동되면 중국 공안이 우리를 검거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구간이 탈출 전체에서 가장 긴 대기 구간이자 가장 통제 불가능한 구간이었다. 국경을 넘은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시스템 안에 있지 않았다. 시스템 바깥에서는 내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틀째 밤에 사건이 일어났다. 신입 기술병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나를 흔들어 깨우더니 자신은 이 길을 계속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를 보면서 말을 고르는데 10초를 사용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감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도 이 상황에서는 시간 낭비였다. 나는 그에게 지금 돌아간다면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숫자로 설명했다. 강제 송환 후 정치범 수용소 이송 확률, 가족 연자 처벌 범위, 처리 일정이 적용될 대상 목록에 이미 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감정이 아닌 계산이었다. 그는 오래 침묵하다가 등을 벽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사흘째 아침 브로커가 이동 신호를 보냈다. 다음 목적지는 내륙 깊숙이 들어가 몽골 국경으로 향하는 루트였다. 차량 2대로 분산 이동, 야간 주행, 중간 거점 3곳 경유. 브로커는 이 루트를 이미 여러 번 사용한 경험이 있는 표정이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피로가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동 직전에 스크램블러를 다시 점검했다. 배터리는 충분했다. 중국 내 이동 구간에서 공안 통신을 교란할 수 있는 시간은 총 12시간 정도였다. 그 12시간 안에 우리는 공안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했다. 차량 문이 닫히면서 반지하 방의 습기 냄새가 멀어졌고 창밖으로 처음 보는 중국의 새벽 풍경이 빠르게 지나쳐갔다. 차량 2대는 간격을 두고 달렸다. 앞차에는 브로커와 정비 기술자가 탔고 뒷차에는 나머지 셋이 탔다. 나는 조수석 발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수신 장치를 귀에 붙인 채 공안 통신 주파수를 스캔했다. 창밖으로 중국 내륙의 새벽 풍경이 보였는데 길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황토색 평원이 빛도 없이 어두운 하늘 아래 납작하게 깔려 있었다. 북한의 산악 지형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에게 그 광활함은 낯설다 못해 비현실적이었다. 새벽 내내 달려 첫 번째 거점에 도착했다. 허름한 여인숙 뒤편 창고였는데 조선족 노인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노인은 우리를 보는 척도 하지 않고 창고 문만 열어줬다. 브로커와는 오래된 신뢰관계인 것이 분명했다. 창고 안에는 밀짚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담요 4장이 접힌 채 놓여 있었다. 나는 담요를 펼치면서 밀집해서 올라오는 건조하고 달큰한 냄새를 맡았다. 오래된 곡물 냄새였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한 겹 낮춰줬다. 3시간을 쉬고 다시 이동했다. 2번째 거점까지의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다. 공안 순찰 차량이 가장 많이 배치된 도로를 통과해야 했고 그 구간 안에 고정 검문소가 2곳 있었다. 브로커는 우회로를 알고 있다고 했지만 우회로는 비포장 산길이었고 차량이 느려지면 시간이 2배 이상 걸렸다. 나는 스크램블러의 유효 시간을 계산하면서 2가지 경우의 수를 동시에 준비했다.
검문소를 통과하는 경우와 검문소를 마주쳤을 때 신호를 교란하고 이탈하는 경우. 두 번째 방법은 위치가 노출되는 대신 당장의 검거를 피할 수 있었다. 결국 첫 번째 검문소에서 상황이 발생했다. 앞차가 검문소 불빛 앞에 멈추는 것이 뒷차에서도 보였다. 나는 즉각 스크램블러를 켰다. 검문소 반경 안에 무선 통신이 교란되면 경비원들은 상황 보고를 할 수 없었고 이상 징후를 본부에 전달하는 것도 차단됐다. 앞차에서 브로커가 신분증을 제시하는 동안 2초, 3초가 늘어지듯 흘렀다. 그러나 경비원이 차 안을 들여다보려 손전등을 들었을 때 브로커가 먼저 창문을 내리고 무언가를 건네는 동작이 보였다. 현금이었다. 경비원이 손전등을 걷었다. 앞차가 천천히 검문소를 통과했고 뒷차가 그 뒤를 따랐다. 나는 검문소를 완전히 벗어난 뒤 스크램블러를 껐다.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두 번째 거점은 한쪽 농가였다. 브로커는 우리를 마당 한쪽 헛간에 숨기고 혼자 본체로 들어갔다. 해가 뜨고 있었다. 헛간 나무벽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먼지 입자를 반짝이게 하면서 바닥에 줄무늬를 만들었다. 간호원이 그 햇살 줄기를 손으로 가만히 짚어보는 것이 보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손짓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나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었다. 신입 기술병은 헛간 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았는데 자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얼굴이었다. 나는 수신 장치를 통해 정찰 총국 통신을 다시 열었다. 추격조가 연변을 기점으로 수색 범위를 내륙으로 확대하고 있었다.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사흘은 앞서 있었다. 세 번째 거점에 도착한 것은 9월로 넘어가는 즈음이었다. 내몽골과의 경계에 가까운 소도시 외곽으로 브로커가 이 루트에서 가장 신뢰한다고 말한 중간 거점이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무언가 어긋났다는 감각이 왔다. 감각이라기보다는 계산이었다. 거점 담당자가 우리를 맞이하는 방식이 이전 두 곳과 달랐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우리를 방 안으로 안내하면서 문을 닫은 뒤 자신이 나가지 않고 안에 남았다. 그리고 그의 재킷 오른쪽 주머니가 무언가로 불룩하게 채워져 있었다. 나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간의 출구를 파악했다. 문 하나, 창문 하나. 창문은 쇠창살이 없었고 잠금 장치는 단순한 레치식이었다. 비상 탈출이 가능한 구조였다. 브로커는 거점 담당자와 무언가를 낮은 목소리로 나눴는데 짧은 대화였고 끝난 뒤 브로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나는 그 변화를 포착했다. 2, 3초의 표정 변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스크램블러를 조용히 주머니 밖으로 꺼냈다. 거점 담당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바닥에서 번호폰 한 대를 발견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발신 기록에 낯선 번호가 하나 있었는데 그 번호의 국가 코드는 중국이 아니었다. 정찰 총국이 해외 협력망을 통해 사용하는 번호 체계였다. 나는 그 번호를 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됐다. 거점 담당자는 이미 연락을 취했거나 취하려던 참이었다. 우리가 도착했고 도망치기 전에 연락을 완료하려면 그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10분이었다. 나는 정비 기술자의 눈을 보고 창문 쪽으로 시선을 한번 옮겼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는 즉각 간호원의 팔을 잡고 창문 쪽으로 이동했다. 신입 기술병은 상황 파악이 느렸지만 나머지 인원이 움직이자 반사적으로 따라붙었다. 나는 스크램블러를 켜고 방 안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았다. 창문 내치를 여는데 3초가 걸렸고 4명이 창밖으로 빠져나오는데 20초가 걸렸다.
거점 담당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이미 창밖 어둠 속에 있었다. 건물 뒤편 골목으로 달렸다. 발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자갈 위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뒤에서 거점 담당자가 무언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브로커가 응수하는 소리도 들렸다. 브로커가 배신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그도 당한 것인지 그 순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 판단을 나중으로 미뤘다. 골목 끝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달리면서 수신 장치를 귀에 붙였다. 정찰 총국 통신에서 이동 중 위치 확인이라는 언급이 들렸다. 누군가 이미 연락을 취했다는 의미였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속도뿐이었다. 브로커 없이 움직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배신이었는지 연루였는지 결론을 낼 수 없었지만 그가 없는 상태에서 이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나는 평양시설에서 몽골 국경 루트 관련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적이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위성 이미지로 본 지형과 실제로 밟는 땅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내몽골 접경에서 몽골 국경까지는 고비 사막의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구간이 있었다. 도로를 피해 이동하면 풀이 무성한 초원지대와 돌밭이 번갈아 나타나는 지형이었다. 낮에는 중국 국경 순찰 헬기가 운용됐다. 이동은 야간으로만 제한해야 했고 낮에는 완전히 몸을 숨겨야 했다. 이틀에서 사흘이 걸릴 거리였다. 첫날 밤 이동은 예상보다 순조로웠다. 구름이 달을 가렸고 바람이 강해서 발소리가 묻혔다. 땅은 단단했고 풀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어 몸을 낮추면 원거리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간호원이 의외로 강했다. 발에 물집이 잡혔는지 걸음이 불균형해졌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고통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는 체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정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틀째 새벽 돌밭 구간에서 신입 기술병이 발목을 삐었다. 돌이 들쑥날쑥한 구간에서 어둠 속에 발을 잘못 디딘 것이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고 그 덕분에 주변의 소리는 퍼지지 않았다. 간호원이 즉각 그의 옆에 붙어 발목을 확인했고 접질린 정도는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속도가 줄었다. 나는 루트를 실시간으로 조정했다. 더 평탄한 경로를 골랐지만 대신 거리가 늘어났다. 이틀째 낮 우리는 얕은 구름 뒤편에 납작하게 엎드려 하루를 보냈다. 헬기 소리가 2번 들렸다. 2번 모두 우리 위치에서 멀었지만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몸 전체가 저절로 땅으로 더 낮아졌다. 9월의 고비 가장자리는 낮에도 바람이 차가웠다. 풀냄새와 마른 흙냄새가 코를 채웠고 끝없이 펼쳐진 하늘 위로 구름이 흘러갔다. 그 풍경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아름답다는 감각이 들지 않았다. 살아서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있었다. 사흘째 밤 지평선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몽골 국경 초소의 불빛이었다. 나는 나침반으로 방향을 다시 확인했다. 맞는 방향이었다. 정비 기술자가 내 옆에서 그 불빛을 바라봤고 나는 그의 숨소리가 한 박자 달라지는 것을 들었다. 감정을 오래 억누른 사람이 처음으로 숨을 내쉬는 소리였다. 우리는 그 불빛을 향해 마지막 밤길을 걷기 시작했다. 발밑에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어둠 속에 작게 퍼졌고 바람이 등을 밀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중몽 국경은 철조망이었다. 높이는 성인 허리 정도였고 중간에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내가 위성 이미지로 확인한 것과 실물은 거의 같았는데 위성 이미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다.
철조망 하단 20cm 부근에 땅이 파인 흔적이 있었다. 우리 이전에도 이 길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 흔적이 묘하게 위안이 됐다. 정비 기술자가 먼저 땅을 더 파기 시작했다. 그는 돌 하나를 집어 손으로 흙을 긁어냈고 간호원이 옆에서 흙을 옆으로 밀어냈다. 바람이 계속 불었고 풀이 흔들리는 소리가 작업 소리를 덮어줬다. 나는 수신 장치를 귀에 붙인 채 몽골 측 국경 초소의 순찰 주기를 파악하려 했지만 이쪽에서는 중국 정찰 총국 통신만 잡혔다. 몽골 국경 경비대의 무선 주파수는 내가 설정해온 대역과 달랐다. 여기서부터는 청각이 아닌 눈으로 판단해야 했다. 초소의 불빛이 우리 방향으로 돌아오는 주기를 눈으로 세어보니 약 40분 간격이었다. 철조망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4명 기준으로 최소 15분이었다.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여유는 계획 안에서만 존재했다. 계획 밖의 변수는 항상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를 느끼는 대신 더 조심했다. 정비 기술자가 먼저 통과했다.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팔로 땅을 짚으면서 철조망 아래를 밀고 나갔는데 등 쪽 옷감이 가시에 한 번 걸렸다가 소리 없이 찢어지며 풀렸다. 다음은 간호원이었다. 그녀는 몸이 가장 작았고 가장 빠르게 통과했다. 신입 기술병은 발목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 몸을 뒤틀 때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등을 최대한 바닥에 붙이고 두 팔로 천천히 몸을 끌었다. 얼굴이 흙에 닿을 정도였고 입안으로 흙 냄새와 풀의 쓴맛이 동시에 들어왔다. 철조망을 완전히 통과했을 때 위에서 가시 하나가 머리카락에 걸렸다가 빠졌다. 그 감각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다. 4명 모두 철조망 너머에 섰을 때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풀밭에 서서 잠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신입 기술병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간호원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정비 기술자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감격보다 두려움으로 먼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울란바토르까지 가야 했고 한국 대사관에 닿아야 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몽골의 차갑고 광활한 바람이 등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1초였다. 딱 1초만 감았다가 다시 떴다. 몽골 국경을 넘은 뒤 처음 만난 사람은 유목민 노인이었다. 초원 한가운데 게르 하나가 있었고 노인은 새벽 일찍 밖에 나와 있었다. 우리가 나타났을 때 그는 놀라는 기색 없이 우리를 바라봤다. 아마도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전에도 본 것이리라.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게르 안으로 손짓했다. 우리는 그 손짓을 따랐다. 게르 안은 따뜻했다. 화덕에서 타는 야크 똥 연료의 냄새가 처음에는 강렬했지만 그 온기 앞에서 냄새는 금세 무뎌졌다. 노인의 아내가 수태차를 내줬다. 소금과 우유가 섞인 몽골 전통차였는데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그 온기가 며칠 동안 얼어있던 식도를 녹이는 것 같았다. 신입 기술병이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눈을 내리깐 제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 여기까지 버텨줬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고맙게 느껴졌다. 노인은 울란바토르 방향으로 가는 화물차 루트를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 초원을 지나는 화물차가 있고 자신이 아는 운전기사라고 알려줬다. 우리는 그날 하루를 게르에서 쉬었다. 처음으로 지붕이 있는 공간에서 처음으로 바닥이 아닌 평평한 곳에 누웠다. 간호원은 눕자마자 깊이 잠들었고
정비기술자도 오래지 않아 잠에 빠졌다. 신입기술병은 잠들기 전에 내 옆으로 와서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쓰러졌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잠들 수가 없었다. 수신 장치를 통해 마지막으로 정찰 총국 통신을 청취했는데 추격조가 몽골 국경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는 내용이 들렸다. 국경을 넘기 전 우리의 흔적이 어딘가에서 포착된 것이었다. 중국 측 경로에서 남긴 흔적인지 거점 담당자의 신고가 전달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이 국경을 넘어오기까지 시간이 있었다. 몽골은 북한과 공식적인 송환 협약이 없었지만 비공식 경로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화물차가 도착했다. 운전기사는 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우리를 화물칸으로 안내했다. 짐 사이에 몸을 끼워 앉는 방식이었고 천막이 위를 덮었다. 차가 출발하면서 초원의 흙먼지가 천막 아래로 파고들었고 엔진 소리가 귓속을 채웠다. 울란바토르까지는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나는 천막 틈새로 보이는 몽골의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이 평양의 하늘과 같은 하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같은 하늘 아래인데 이쪽과 저쪽은 다른 세계였다. 그 생각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고 나는 그것을 그냥 두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눈을 깜빡였다. 건물들이 있었고 차가 달렸으며 가로등이 줄지어 서 있었다. 평양과는 다른 종류의 도시였지만 도시라는 사실이 주는 감각,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의 소음과 빛과 열기가 오랜만에 피부에 닿았다. 화물차에서 내린 뒤 우리는 걸었다. 목적지는 한국 대사관이었다. 나는 울란바토르 시내 지도를 이미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었고 대사관 위치도 알고 있었지만 도시 안에서 이방인 4명이 함께 걷는 것은 그 자체로 시선을 끌었다. 우리는 간격을 벌려 각자 따로 이동하다가 대사관 인근 골목에서 다시 모였다. 대사관 건물 앞에 섰을 때 하늘에는 아직 엷은 노을이 남아 있었다. 담장 위로 태극기가 보였다. 그것을 본 순간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비는 경험은 복잡한 연산 중에도 추격을 피해 달리는 중에도 한 번도 없었는데 그 깃발을 보는 순간만큼은 모든 계산이 멈췄다. 감정이 아니라 정지였다. 오랫동안 달려온 기계가 목적지에서 처음으로 엔진을 끈 것 같은 감각이었다. 인터컴 버튼에 손을 뻗으면서 나는 뒤를 한번 돌아봤다. 3명이 거기 있었다. 간호원의 눈이 붉었고 정비기술자는 입술을 깨물며 앞을 보고 있었으며 신입기술병은 두 손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평양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각자가 얼마나 다른 두려움을 안고 왔는지, 얼마나 다른 무게를 지고 걸어왔는지를 나는 그 얼굴들에서 한꺼번에 읽었다. 나는 버튼을 눌렀다. 응답이 오기까지 20초 정도가 걸렸다. 그 20초가 지금까지의 어느 20초보다 길게 느껴졌다. 수신 장치 안에서 마지막으로 잡힌 정찰 총국 통신에는 대상들의 위치가 울란바토르로 좁혀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우리 뒤에 그들이 있었고 우리 앞에는 닫힌 문이 있었다. 대사관 측에서 응답이 왔고 나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짧은 문장이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고 보호를 요청한다. 문이 열렸다. 대사관 문이 닫히는 소리는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어떤 소리와도 달랐다. 잠기는 소리였지만 이번에는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막아주는 소리였다. 그 차이가 같은 금소금 안에 담겨 있었다. 직원이 우리를 안쪽 대기실로 안내했고
담요와 따뜻한 물이 먼저 나왔다. 아무도 처음 몇 분 동안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간호원이 담요를 두 손으로 끌어안고 눈을 감았고 신입기술병은 따뜻한 물컵을 들고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듯 천천히 마셨다. 공식 면담이 시작된 것은 1시간쯤 지나서였다. 나는 혼자 면담실로 들어갔다. 맞은편에 앉은 영사 직원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표정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눈빛에 긴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류를 꺼내기 전에 먼저 나에게 물을 권했다. 그 작은 동작이 뜻밖이었다. 나는 평생 나에게 무언가를 권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도록 훈련받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 훈련과 실제 감각 사이에서 잠깐 멈칫했다. 면담은 길었다. 내 신원, 소속기관, 탈출 경위, 동행자 관계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절차였다. 나는 정찰총국 소속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사이버전 부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개요 수준에서 설명했다. 직원의 표정이 그 지점에서 처음으로 흔들렸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나는 포착했다. 그가 면담 중간에 한 번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방 안 분위기가 조용히 달라져 있었다. 아마도 상급자에게 보고가 올라간 것이리라. 동행자 3명에 대한 면담도 개별적으로 진행됐다. 나는 그 시간 동안 혼자 대기실에 앉아 창문 밖을 내다봤다. 울란바토르의 밤거리가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차가 달렸으며 편의점 간판이 빛났다. 평범한 도시의 밤이었다. 그 평범함이 낯설고 아름다웠다. 나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내 자신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오래지 않아 그 감각을 그냥 두기로 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열리는 것 같았다. 면담이 모두 끝난 뒤 직원은 우리에게 대사관 내 임시 숙소를 안내했다. 작은 방 2개였다. 나는 간호원과 한 방을 썼다. 침대에 누웠을 때 매트리스의 탄력이 느껴졌고 베개에서 세탁된 첫 냄새가 났다. 천장이 하얀 방에서 잠금장치 없는 문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다리를 뻗고 누웠다. 간호원이 먼저 잠들었고 나는 한참을 깨어 있었다. 천장을 보면서 나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15살 그날 아침 내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던 그 손을 생각했다. 그 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살아서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릴 방법도 없었다. 그 무력함이 안도감보다 더 크게 가슴을 채웠다. 울란바토르를 떠나 방콕행 항공편에 오른 것은 대사관에 도착한 지 열이틀이 지난 뒤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탈북자 이송 절차는 울란바토르에서 직항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태국 방콕을 경유하는 루트를 따랐다. 이유는 외교적 고려 때문이었다. 나는 그 과정을 설명받으면서 자유라는 것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절차의 시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방콕 공항에서 우리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별도 통로로 안내됐다. 태국 이민국 직원들이 우리를 인수했고 이송 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되기 전까지 임시 구금 시설에 머물러야 했다. 구금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결이 달랐다. 문에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하루 3끼 식사가 나왔으며 직원들의 태도는 적대적이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세계였다. 방콕에서 머문 시간은 16일이었다. 서류 확인과 신원 조회, 한국 정보기관과의 사전 면담이 반복됐다. 특히 나의 경우는 절차가 일반 탈북자와 달리 추가 검토 단계가 포함됐다. 정찰총국 출신이라는 이력은 한편으로는 보호 우선순위를 높여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촘촘한 검증의 대상이 됐다. 나는 그 검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가진 정보의 무게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였다. 신입기술병이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변했다. 그는 처음 며칠 동안 식사를 받아들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을 자주 지었는데 체제가 적이라고 규정한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음식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다. 열흘쯤 지났을 때 그가 처음으로 점심 식사 후 혼자 조용히 웃는 것을 보았다. 무엇이 그를 웃게 했는지 나는 묻지 않았다. 그냥 그 표정을 잠깐 바라봤다가 시선을 거뒀다. 간호원은 방콕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밤에 담요를 뒤집어 쓴 채로 울었는데 나는 옆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사람이 충분히 안전해졌을 때 비로소 쌓아둔 것들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었다. 버틴 것들이 뒤늦게 녹아내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담요를 그녀의 어깨 쪽으로 조금 더 당겨줬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오면서 아래쪽에 불빛이 펼쳐졌다. 처음에는 작은 점들이었다가 점점 넓어지더니 어느 순간 도시 전체가 시야 안에 들어왔다. 인천이었다. 빛의 밀도가 달랐다. 평양도 도시였고 울란바토르도 도시였지만 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빛의 촘촘함과 밀도는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도시와도 달랐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 불빛을 내려다봤다. 착륙하는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의 충격이 좌석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됐다. 그 진동이 멈추고 비행기가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정비 기술자가 손으로 무릎을 한 번 두드렸다. 아무 의미 없는 동작 같았지만 나는 그것이 그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신입 기술병은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간호원은 눈을 감고 있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감각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냉방된 공기, 커피 냄새, 안내방송의 한국어 억양, 사람들의 걸음소리, 면세점의 불빛.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몽골에서도 태국에서도 이런 공간은 없었다. 나는 걸으면서 발밑에 대리석 바닥이 너무 매끄러워서 발이 미끄러질 것 같다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15살 이후 단 한 번도 익숙해진 적이 없는 종류의 공간이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우리를 인수했다. 절차는 있었고 과정은 길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따르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산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추격조의 통신을 들을 필요가 없었고 출구를 파악할 필요도 없었으며 다음 이동 경로를 설계할 필요도 없었다.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걸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안도감인지 공허함인지 그 순간에는 구분할 수 없었다. 하나원으로 이동하기 전 마지막 대기 공간에서 우리 넷은 나란히 앉았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만강 얼음 위에 엎드리던 밤부터 지금 이 의자까지 우리가 함께 지나온 거리가 그 침묵 안에 다 담겨 있었다. 신입 기술병이 먼저 눈을 붉혔고 간호원이 그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정비 기술자는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긴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남은 자가 느끼는 감정이 기쁨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두고 온 것들, 버려야 했던 것들,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기쁨과 함께 자리를 나눠 차지하고 있었다. 하나원의 첫 아침은 새소리로 시작됐다.
경기도 안성의 겨울이었는데도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고 그 소리가 열린 창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 소리에 눈을 떴다. 알람도 아니었고 방송도 아니었으며 금속 소리도 아니었다. 그냥 새소리였다. 그 단순한 사실이 아침의 시작을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시설이었다. 법률, 금융, 의료, 교통, 언어 차이까지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곳이었다. 나는 첫 주에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손에 쥐었다. 기기 자체는 알고 있었다. 해킹 대상으로 수없이 다뤄봤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검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기로 쥐어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화면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다. 무엇이든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어색했다. 막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낯설었다. 교육과정 중에 강사가 자유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물었다. 강의실에 있던 탈북자들이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지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생각보다 오래 멈췄다. 15살부터 나에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다. 자유가 없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자유가 생긴 지금도 그것을 자유라고 인식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마치 오랫동안 어두운 방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을 때 빛이 눈을 찌르는 것처럼 자유도 처음에는 아팠다. 동행자 셋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원에 적응해 갔다. 정비기술자는 교육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는 매 수업마다 앞자리에 앉았고 질문을 많이 했으며 한국 사회의 작동 방식을 배우는 것을 새로운 기계를 익히듯 받아들였다. 간호원은 의료과정 교육에서 눈이 빛났다. 북한에서 배운 의료 지식과 한국의 의료체계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신입기술병은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이 변해갔다. 그는 어느 날 저녁 내게 와서 처음으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답을 주지 않았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답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하나원 교육이 끝나갈 무렵에야 비로소 잠을 제대로 자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밤마다 눈을 감으면 두만강 위에서 불빛이 훑어오는 장면이 떠올랐고 거점 담당자의 불룩한 재킷 주머니가 보였으며 수신 장치 안에서 들리던 추격조 통신이 귓속에서 재생됐다. 그것들이 천천히 잦아드는데 2달이 걸렸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하나원 창밖에 겨울 햇살이 유독 선명하게 들어왔다. 서울에서의 첫 봄은 벚꽃으로 기억된다. 하나원을 나와 임시 거처를 배정받은 뒤 처음으로 혼자 걸어나간 날 길가에 벚꽃이 피어 있었다. 꽃이 있다는 사실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피어 있다는 것. 누가 명령해서 핀 것도 아니고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핀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날만큼은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벚나무 아래 한참을 서 있었다. 서울은 빠르고 크고 시끄러웠다. 처음 몇 주는 그 속도 자체가 버거웠다. 지하철 노선도를 처음 봤을 때 노선의 수가 너무 많아서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진열된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5분 동안 아무것도 집지 못하고 나왔다. 선택이 너무 많은 것도 처음에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다. 평생 선택지가 없거나 하나뿐이었던 사람에게 무한한 선택지는 자유이기 이전의 혼란이었다. 한강 다리 위에 처음 서본 것은 봄이 깊어갈 무렵이었다.
아래로 넓은 강이 흘렀고 강변에는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달리는 사람, 그냥 누워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아무도 주위를 경계하지 않았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광경이 당연한 것인데도 나는 오래 바라봤다. 등 뒤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앉아 있는 것만으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곳 사람들에게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 봄에 나는 어머니를 자주 생각했다. 15살 아침에 내 손을 쥐었다가 놓았던 그 손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내가 탈출했다는 사실이 북한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 수 없었다. 탈북자 지원 단체를 통해 몇 차례 간접적으로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 단절이 때로는 두만강보다 더 넘기 어려운 거리처럼 느껴졌다. 살아남은 자가 반드시 짊어지는 것이 있다면 뒤에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무력감이 공존하는 그 감각이었다. 그러나 봄은 계속 왔다.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났고 잎이 무성해지면 그늘이 생겼다. 나는 그 변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계절을 감각으로 받아들였다. 지하시설에서는 계절이 없었고 탈출 중에는 계절이 위험의 단위였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 봄은 그냥 봄이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계절. 나는 그 봄 안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가을이 됐을 때 나는 처음으로 강의를 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비공개로 운영하는 사이버 보안 교육 프로그램이었고 대상은 북한 출신 청소년들이었다. 내가 살아온 것들을 직접 가르치는 자리는 아니었다. 다만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 정보를 읽는 방법,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나누는 자리였다. 그것이 내가 이 사회에서 처음으로 줄 수 있는 것이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아이가 다가왔다. 17살이라고 했고 함경도 출신이라고 했다. 아이는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잘할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15살의 자신이 떠올랐다. 국가의 차에 타기 전 어떤 것에도 쓰이지 않았던 시절의 자신이. 나는 그 아이에게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 질문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다. 답을 찾는 기술보다 질문을 만드는 능력이 먼저라고. 그 말을 하면서 나는 그것이 15의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다. 정비기술자는 서울에서 전자부품 수리 가게를 열었다. 작은 가게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간호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역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 진료를 받으러 온 탈북자 환자들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고 했다. 신입기술병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공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고 자신이 배운 것들을 파괴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쓰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이 나는 오래 마음에 남았다. 나는 지금 국가정보원 사이버 안보 자문 업무를 하고 있다. 내가 설계한 시스템들, 내가 알고 있는 취약점들, 내가 직접 경험한 해킹 방법론들을 이 사회를 지키는 데 쓰는 일이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평생 무기로만 사용해온 것을 방패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언어로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말한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감각이었다. 그 감각을 처음 느낀 날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돌려받은 것 같았다. 어머니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앞으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이 닫혀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뜬다.
두만강 얼음 위에 엎드리던 그 새벽 2시로부터 지금 이 가을 아침 햇빛이 책상 위에 내려앉는 이 순간까지 내가 지나온 거리를 생각하면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손끝의 감각은 실제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이 손이 창밖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는 이 눈이 차가운 가을 공기를 들이마시는 이 폐가 실제다. 나는 여기 있다. 살아서 여기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기처럼 항상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걷고 배신을 지나쳐야만 닿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만강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돕는 가장 작은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